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의 차정인입니다. 얼마 전 애플이 아이폰 4를 출시했죠. 삼성전자도 갤럭시 S를 출시하는 등 바야흐로 스마트폰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뉴스프리 이번 시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 카이스트의 안철수 교수의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이 안 교수는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철수 교수의 특강을 만나보시죠.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수평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전입니다. 정면 충돌이에요. 아이패드 같은 그런 모델 만들 수가 없겠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진 직업이 4가지였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의사 및 의대 교수였었고, 그 다음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다가, 또 이제 벤처기업 창업해서 이제 경영을 10년 정도 했었던 경영자였었고, 지금은 또 이제 경영학 가르치는 그런 교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컨버전스라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도 두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느낀 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팟인데요. 처음에 저게 나왔던 게 아마 2003년인가 그 정도로 기억됩니다. 지금 7, 8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처음 이제 아이패드를 구입을 해서 보니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온오프 스위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찾아봐도 볼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당황해 하다가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본 직후 더 이상 이제 설명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죠. 저 원반과 화면밖에 없는데 저 원반 하나로 모든 메뉴 셀렉션이 다 되고, 저 원반 하나로 또 모든 볼륨 컨트롤이 다 되고, 그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음악 들으려고 하면 온오프 스위치나 볼륨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런 아주 기발한 그런 착상들을 할까, 그런 것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팀장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저런 걸 누가 저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 한다는 말씀이 옛날 같은 디자이너들 같으면 저런 걸 못 만들었을 거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플사 디자이너들 중에서 보면 전자공학을 전공을 한 다음에 디자인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 또 디자이너로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따로 열심히 전자공학을 공부를 해서 회로도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많다 보니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답니다. 그냥 기존의 디자인만 알던 사람들은 제약 조건들 다 수용하면서 예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양쪽 다 이렇게 알다 보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회로도를 받고 거기 제약 조건들을 보고 나서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상식으로 이거 없앨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결국은 저런 아주 그전 디자이너들이 하지 못한 혁신적인 발상을 하게 됐던 그런 요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전에 나온 게
거의 뭐 6개월 전에 2년 정도를 기득권들이 막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큰 지금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심지어는 저거 하나 때문에 뭐 정부 조직 개편안까지도 뭐 저기 논의의 장에 오르고 그런 지경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문을 하시고는 하는데, 저도 이제 가서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그 대기업 임원분들의 시각은 지금 우리가 그 좀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좀 더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기능을 추가를 하고 사용법을 좀 더 편하게 만들면 그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을 들어보면서 제가 좀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저게 그냥 저기 휴대폰이 아니거든요. 휴대폰 대 휴대폰 또는 하드웨어 대 하드웨어로만 보면 그러면 그것만 따라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저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한국 대기업들은 수직적인 효율화에 굉장히 강한 기업들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죠.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업들은 필요한 부품이나 컨텐츠를 조달하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 하청업체가 최단 시간 내에 최저가로 최고의 품질을 가진 부품이나 컨텐츠를 대기업에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요, 대기업은 그러한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SCM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진 게 우리나라가 익숙한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한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수직적인 효율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수직적인 효율화 모델이 아니고요. 저거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보면 삼성, LG의 휴대폰과 애플의 아이폰의 싸움은 하드웨어 대 하드웨어 싸움이 아니고요, 한국의 수직적인 효율화 비즈니스 모델과 미국의 수평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전입니다. 정면 충돌이에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아이폰 하나 가지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 저 나름대로는 교훈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제가 처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 세상은 두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세상은 정말 다차원적이라서 한쪽 면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면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아이폰을 보는 시각이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하드웨어라는 그 한쪽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입체적인 것도 다 2차원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제대로 된 면들을 보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세상에 이런 다양한 면들을 다 보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시각을 가지고, 또는 두 눈 뜨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이 3차원인 물체가 3차원으로 보이게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인데요. 말콤 글래드웰은 뉴요커라는 잡지에, 또 이 사람은 컬럼니스트 아닙니까? 기자분은 아니고 컬럼니스트인데, 세계적인 이제 경영 쪽에서 경영 경제 분야의 석학의 한 사람으로 항상 손꼽히는 사람이 됐는데요. 저 사람 책들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경영이나 사회 현상을 경영학자의 시각으로 보지가 않고요. 오히려 사실은 경영이라는 건 그 인문과학 중에서 가장 응용 분야에 있는 과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쪽이 사회학, 또 더 깊이 있는 쪽이 심리학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의 그 심리학이나 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경영 쪽의 시각으로만 머물지가 않고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시각으로 경영을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 또 뭐 아무리 경영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시야를 가지고 그런 통념을 깨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세상을 그냥 단순하게 한 눈만 놓고 보면 2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저렇게
최소한 2개 이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그 제대로 된 실체를 볼 수 있겠다. 그런 게 이제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이제 우선 처음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폰 보면서 뭘 느꼈었냐면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6년 전인데요. 6년 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뭐였었냐면 IT 산업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자회사 중에 한 회사 그 CTO 분이 아마 부사장님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발표할 차례에 그 IT 산업을 크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인터넷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거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 부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분류를 좀 바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상식으로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부품하고 똑같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의 부분품인데, 그걸 똑같이 분류상으로 놔두면 사람들이 헷갈린대요. 그래서 대분류해서 소프트웨어를 빼달랍니다. 하드웨어 아래에다가 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야, 저 회사는 절대로 이런 융합의 시대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는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 융합의 시대에서 시대 정신은 수평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즉 뭐냐 하면 그 나와 다른 상대방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걸 내 밑이나 또는 내 위, 이런 수직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항상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놓고 보다 보면 도저히 이제 그런 발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저 회사는 절대로 아이패드 같은 그런 모델 만들 수가 없겠다. 뭐 아니나 다를까 6년 지났는데 전혀 이제 상황이 나아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수평적인 게 컨버전스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저는 한마디로 수평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평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고 또 이제 그러면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정용 게임기입니다. 아마 집에서 비디오 게임기들 자제분들 때문에 이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그 비디오 게임기가 닌텐도에서 만든 위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가 이제 대표적인 기계 두 개인데요. 이 둘 간의 싸움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그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끼리 이렇게 싸울 때 누가 이길까라고 이렇게 볼 때, 만약에 게임기 하드웨어 성능이 높은 게 이긴다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 더 성능이 좋습니까? 만약에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끼리의 싸움이 하드웨어 성능 싸움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소니가 이겨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닌텐도 위가 압도적으로 지금 1등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사는 이유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고요. 그러면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다양한 게임을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자기 자체나 하청업체에서만 시켜서는 못 만듭니다. 다양하게도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게임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대부분이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요. 즉 하청업체가 아닌 그냥 수평적인 다른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드웨어끼리 싸울 때는 그 1대1로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뭐 예를 들자면 소니는 이 정도 크기의 본체가 있고요, 힘이. 그리고 닌텐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드웨어끼리만 싸운다면 소니가 훨씬 이길 텐데요. 정작 싸움은 연합군 싸움이거든요.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애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소니는 자기 덩치는 이 정도 크지만 얼마 못 모았어요, 연합군을. 그러니까 이 정도 덩치가 됐던 거고요. 닌텐도는 처음에는 자기는 조그만데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을 모아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뭐 저기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죠. 닌텐도 위가 이기는 거죠. 즉 뭐 어떤 뜻이냐면 요즘 그 많은 비즈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자기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서요. 그 사람들의 장점을 최대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수평적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저게 그냥 그 하드웨어 전화기인데요. 저게 강력한 힘을 갖는 것들은 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애플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컨텐츠 업체들이 저기다 컨텐츠를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무서운 거라 만약에 한국의 삼성이나 LG에서 성능은 더 뛰어난 휴대폰을 만들더라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자발적인 생태계를 만들지를 못하면 그러면 뭐 저기 전쟁은 보나마나 저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저걸 하드웨어만으로 보지 말고요. 저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그 커다란 전체적인 면을 봐야 그나마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안타깝죠. 아직도 그 시각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삼성이나 LG조차도.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은 언어 구조인데요. 우리나라가 보면 그 저기 극존칭부터 하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저기 경칭의 그 종류가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은 언어라는 게 사고 체계를 지배하기 마련이라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부터 대학 학번이나 고등학교 출신 이런 것들 비교해 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내 위인지 미친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다음부터 아주 마음 편하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런 게 그 나타난 예 중에 하나가 아웃라이어즈라는 책을 보시면 그 대한항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흥미있게 봤었는데요. 그 대한항공이 우리 기억에도 약 10년도 전에 뭐 20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그때만 해도 세계 최하위 항공사 아닙니까? 워낙 사고가 많이 나서 최하위 항공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지금은 놓고 보면 세계 최상위거든요. 거의 사고가 안 일어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단기간에 저렇게 그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이렇게 옮겨간 항공사들이 사례가 참 드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나온 얘기들을 들려드리면 이랬답니다. 비행기에서 그 조정석이 있는데 거기에 기장, 부기장이 항상 타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장이 그 잘못 실수로 또는 피곤해서 판단착오로 그 위험한 그런 것들을 판단을 못하면 그때 부기장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 체계가 이제 기장, 부기장 체제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서로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부기장이 기장한테 토를 못 다는 그런 문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기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부기장이 토 달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기 굉장히 위험한데 말 못하고 있다가 다 떨어져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는 그 기 내에서 하는 대화도 서로 같은 한국 사람끼리인데도 영어로 바꿨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로 하게 되면 그 뭐 존칭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도 하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사고율이 아주 급락했다. 그래서 세계 최상위 항공사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이제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이런 그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언어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을 해야 이제 21세기는 융합의 시대고요. 또 융합의 시대는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시대거든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고방식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요. 모든 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가는 시대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됐고요.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현상이라는 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요. 또 약간 더 이제 비꼬면 머리 나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더라고요. 균형 감각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좋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일본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했던 표현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균형 감각이란 양극단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게 균형 감각이 아니다. 진정한 균형 감각은 양극단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최적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 참 공감을 하는 게 그 균형 감각은 동적인 개념 같더라고요.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제 이 두 개의 선택 중에서 정답은 항상 그 도중에 있게 마련인데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균형 잡힌 그 지점을 찾으러 나가는 과정이 균형 감각인데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근데 이렇게 흑백 논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 분야에서 뭐 기술 분야도 그렇고요. 뭐 정치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각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많고요. 심지어 교육 분야, 예를 들면 문과, 이과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나라만 문과, 이과 구분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문과, 이과 다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저는 경영학 석사도 했고 공학 석사도 했고 의학 박사도 했으니까요. 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뭐였었냐면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나눌 때 기준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고 수학 못하면 문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영어 못하고 수학 잘하면 이과 가고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워튼스쿨 MBA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 워튼스쿨은 세계에서 금융 쪽은 가장 유명한 MBA인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수학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금융의 전문가가 될 수 없더라고요. 수학적인 그런 머리가 있어야 금융을 잘하게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기술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은 세계적으로 이제 최신 정보들은 다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가 되고요. 영어를 잘해야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되고 이제 과학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사고방식으로 수학 못하면 문과 가고 영어 못하면 이과 가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도 나올 수가 없고 세계적인 그 좋은 과학자도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왜 저렇게 아직도 나누나? 저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겠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런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시각,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이제 아이폰 보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인데요. 세상은 두 가지 이상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제대로 된 본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융합의 시대에서의 시대 정신은 핵심적인 개념은 수평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상대방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하수라든지 나보다 위라든지 그런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개념에서의 수평적인 사고방식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균형 감각. 그것이 양쪽 어떤 극단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양쪽 극단적인 그 선택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양쪽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최적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동적인 개념,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 감각이다. 그런 세 가지를 아우르는 말은 저 말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어로 하자면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그 도요타에서
요즘 많이 힘들긴 하지만 처음에 저는 도요타가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도요타가 저렇게 지금 어려워진 것도 어쩌면 균형 감각 상실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경영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잡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가 한쪽은 품질이고 한쪽은 효율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품질만 막 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비용만 쫓다 보면 품질이 엉망이 되다 보니 그래서 항상 근데 이 둘을 이렇게 얻는 게 그게 경영인데요. 결국은 그것도 균형 감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면서 최적점을 찾아내려는 끊임없는 과정이 지금 현대 경영이지 않습니까?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게 도요타의 비극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해석은 그런데요. 근데 이제 도요타가 동적인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저런 말을 했었죠. 현대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T자형 전문가여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참 신선한 충격이었었는데요. 예전에는 전문가라고 하면 한 분야에 있는 깊이 있는 지식만 있으면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느라고 자동차가 안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게 한 분야만 깊이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구나. 오히려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까지 갖춘 사람만 전문가구나. 그래서 T자형 인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그림 그대로 저 수직 막대기는 T자에서 수직 막대기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뜻하고요. 저기서 이제 수평 막대기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래서 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인재지. 저 수직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저 사람은 21세기형 전문가가 아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저 나름대로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저도 거기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현대에 있어서의 그 전문가의 역할을 나타내는 한국에 자리 없냐고 알아봐 달라고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의사인 거죠. 전 국민이 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